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물권법 들어갈 차례죠. 자, 그러면 물권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민법은 크게 재산법 분야와 가족법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이 재산법으로서 물권법과 채권법을 두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 물권법이 있습니다. 채권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물권법을 공부를 한다는데 대체 물권법이 어떤 법이며 채권법이 어떤 법일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자꾸 다른 걸 끌고 들어와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는 건 그러면 별로 그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물권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권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물권관계를 규율한 법이 물권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채권법이라는 것은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거에서 자꾸 판단해 보려고 하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물권,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 있어요. 그 문제 봅시다. 자, 우리 민법상 재산권으로서 물권과 채권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물권,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물권은 대체 어떤 권리이며 채권은 어떤 권리인가? 그런 기본적 개념부터 익혀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여기 갑이라는 특정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특정의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 갑이 이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를 합니다. 지금 물건을 뭐 한다고 그랬죠? 직접 지배를 해요. 자,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물건으로부터 배타적 이익입니다. 이런 배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네요. 자, 이 권리를 우리는 뭘 한다?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우리가 뭘 한다고요? 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뭐냐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갑은 돈을 빌려준 자죠. 돈을 빌려준 자를 우리가 빌려준 자를 뭐라고 하죠? 대주. 그러면 이 대주라는 특정인이 요 을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죠. 빌려간 사람을 우리가 차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주라는 특정인에게 빌려준 돈을 돈이죠.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권리가 있는 거죠. 이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빌린 자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이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채권. 그러면 우리가 이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보면 물권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반면에 채권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물권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대물권이라 하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관계니까 결국은 이 채권이라는 이 권리는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대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뭐라 한다? 대물권이라 하고 채권은 대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라면 채권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지금 요 물건이 지금 물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죠. 물권은 사람과 물건과 관계니까 이 물건이 물권의 대상입니다.
자, 이처럼 이 물건의 대상을 우리가 달리 뭐라 표현하냐면 물건의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의 대상을 뭐라 표현해요? 물건의 객체. 그러면 간단하게 물건의 객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의 객체로서 뭐가 있죠? 물건이라는 게 있네요. 뭐가 있다고요? 물건. 그러면 물건의 객체는 이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겠지만 꼭 물건에 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를 객체로 갖는 물건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적으로 일반적으로 물건의 객체는 뭐라고요? 물건인데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건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이 물건은 부동산이라는 이 물건을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요 권리를 또 뭐 하고 있죠? 객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저당권을 봐보면 저당권은 부동산이라는 물건 말고도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객체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뭐 권리도 객체로 물건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물건이 물건의 객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있냐면 무조건 물건이라고 해서 물건의 객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현존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특정되어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물건이야만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현존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물건의 객체가 아니라는 소리고 특정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고 독립성이 없는 물건이라면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물건에 대한 정의는 우리 민법 98조에서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려놓냐면 범법에서 물건이라면 유체물이라는 건 뭐냐면 형체가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뭐 유체물 및 정기에 있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정의는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이 물건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물건의 종류를 분류를 가장 일반적 분류가 이겁니다.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뭘로 나누냐면 동산으로 나눕니다.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동산에 대해서도 우리 민법 99조에서 부동산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부동산이라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동산은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토지가 지금 부동산이라는 소리죠. 근데 밋이라고 한 거 보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만이 부동산인 게 아니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도 부동산이에요. 이 정착물이란 게 뭐냐면 토지에 고정되어서 부착되어 있는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착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자, 여기 토지 위에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분명히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정착물 맞겠죠. 그러면 이 건물은 부동산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 토지에 한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 맞죠. 그러면 이 수목도 부동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나무를 심자? 사과나무.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우리는 기억을 잘합니다만은 자, 이 사과나무에 사과라는 열매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어디 뭐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에 열려져 있는 이 사과 또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쪽파라는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작 재배되어 있는 이 쪽파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맞죠? 그럼 부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이 또한 뭘로?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제비된 쪽파, 이런 사과,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자, 시장 갔더니 할머니가 가판 데에서 쪽파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머니, 요 쪽파라는 부동산 얼마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정착물이 아니죠. 그건 통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소화해 버렸습니다. 분리시켜 버렸죠. 그렇죠? 그럼 이건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장 갔더니 묘목을 팝니다. 묘목. 그러면 이 팔고 있는 묘목은 정착물이 아니죠. 이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뭐가 된다? 부동산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볼까요? 여기 사과나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다면, 사과나무라는 물건이 있다면 여기 사과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 사과라는 것은 요 사과나무라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과나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요 사과나무로부터 발생하는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요 경제적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과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실. 여기서 과자라는 것은 열매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과가 아니고 열매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과실. 그러면 이 사과나무라는 물건은 봐보세요. 사과라는 이런 과실을 발생시키는 물건이었죠. 이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원물. 그럼 봅시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라는 경제 수익이 나왔죠. 그럼 이 사과가 지금 과실이죠. 자, 젖소입니다. 젖소는 뭐가 나오죠? 젖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유는 가공물입니다. 젖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젖소에서 발생하는 경제 수익 맞죠? 그게 뭐예요? 과실. 이런 과실을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건물을 빌려줬습니다. 건물 빌려주면 처만빛에 주렁주렁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달달이 월세가 열리죠. 자, 이게 뭐죠? 경제 수익 맞죠? 이것도 과실이네요. 이런 과실을 우리가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면 돈 끝에 주렁주렁 열매가 열립니다. 이자라고 하지요. 이 또한 경제 수익 맞죠? 이게 뭐예요? 과실. 무슨 과실? 법정과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이라는 것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우리가 뭐란다? 과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자, 물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만 좀 확인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물건을 공부하자는 얘기지 물건을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혹시 물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물건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면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면 그분이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확하게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 성함이 이대근 씨라고 합니다. 그분이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출연한 영화 중에 보면 영화 제목에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보면 물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아줌마들은 좋아하죠. 자,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자는 게 물건을 공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 물건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채권과 비교를 해봤어요. 뭐와 비교를 했다고요? 자, 이 물건을 채권과 비교해 보니까 채권과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방금 특별한 성질이라고 표현했죠. 이 특별한 성질을 줄여서 특성 또는 특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물건은 채권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가 볼게요. 물건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자, 첫째, 저 보세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건은 지배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지배성. 자, 두 번째. 자, 이 물건은 봐보세요. 배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럼 배타성이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돈을 빌려준 특정인이 돈을 빌려간 특정인에게 돈 갚으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뭐예요?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특정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의 상대방한테밖에 행사를 못하죠. 이처럼 특정인에게 행사를 못하는 권리를 우리가 상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권이에요. 반면에 물권은 보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권의 경우에는 특정의 상대방이 존재를 하지 않죠.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행사하는 권리를 우리가 절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우리가 물권과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재산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재산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재산권을 이전하는 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양도라고 했죠. 그래서 물건은 양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도성이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물건은 지배성, 배타성, 절대권성, 이런 양도성이나 이런 특별한 성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의 특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되는지를 좀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의 물건 아닙니까? 건물이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 개의 건물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란 자와 을이란 자가 요 건물에 각각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도 을도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것은 독점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 갑이란 자가 자신만이 요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을 누린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이 을도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만이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을 누린다고 또 주장을 하게 되겠죠. 자, 을 또한 자신만이 배타적 이익을 누린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봐보세요. 갑도 을도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을 누린다고 주장한다면 이 갑과 을 사이에,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돌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합니다. 니네 둘이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이긴 놈이 배타적 이익을 누리기로 하자. 그러면 승자 독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갑은 을을 죽이거나 을이 갑을 죽여야 되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분명히 안 되겠죠. 올바른 해결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충돌을 해결하려면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났는지를, 충돌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해결 방법도 손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사이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가 한번 가만히 보니까 여기 건물이라는 한 개의 물건이 있는 거죠. 이 건물 한 개의 물건 위에 물건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만약에 여기 한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요 한 개의 물건 위에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한다면, 한 개의 물건 위에 한 개의 물건이 존재한다면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요청이 됐던 겁니다. 자,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등장한 이유를 알겠어요? 한 개의 물건 위에 이처럼 두 개의 물건이 존재하다 보면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충돌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의 물건 위에 한 개의 물건이 존재한다는 이런 일물일권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일물, 한 개의 물건 위에는 일권, 한 개의 물건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토지가 있습니다. 한 개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A란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또 이 토지 위에 B란 자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A 소유의 B을에 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한 개의 토지, 한 개의 물건이 맞잖아요. 그럼 한 개의 물건 위에 소유권, 저당권이라는 두 개의 물건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왕왕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한 개의 물건이 존재한다는 게 일물일권주의라는데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요 일물일권주의 의미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일물일권이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의미. 자, 이 일물일권주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물일권주의란 어떤 의미냐면 이 한 개의 물건 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뭐라고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물건은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 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 해석해 보세요. 한 개의 물건 위에라도 양립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이 하나의 토지 위에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은 한 개의 물건 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물건. 그걸 좀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뭐냐면 자, 소유권 있죠.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 위에 소유권이 두 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양립할 수 없냐면 지상권입니다. 자, 하나의 토지 위에 두 개의 지상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또 뭐가 있냐면 전세권이에요. 자, 하나의 부동산 외에 두 개의 전세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하나의 토지 위에 지상권과 전세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 그 토지에 또 전세권 성립 못하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요 네 가지 경우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여기가 양립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물일권이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한 개 물건 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기 갑이란 남자가 있습니다. 여기 A란 여자와 B란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남자는 양이라고 표현하면 여자는 음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란 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음입니다. B도 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석을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보면 서로 밀어내고 있죠. 그럼 여기는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갑은 A와 살게 되면 B와 살 수는 없고 B와 살게 되면 A와 살 수는 없겠죠.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요 A와 B라는 두 여인이 둘이서 의기투합을 합니다. 우리 둘이서 힘을 합쳐서 이 갑을 받들어 모시자 라고 했다면 갑은 A와 B와 같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양립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등장한 배경을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물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A가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갑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농가주택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농가주택이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 평화리에 있는 농가주택이라고 합시다. 자, 갑이 이 소유자 A에게 달달이 50만 원을 주고 이 농가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 농가주택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농가주택을 찾아다녔겠죠. 찾아다녔더니 이 갑이 살고 있는 요 농가주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니까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 너무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농가주택을, 갑이 살고 있는 농가주택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러면 요 농가주택을 사려면 누구한테 사야 되겠어요? 소유자한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평화리에 갔더니 요 농가주택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걸 사고 싶어요.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그러면 여기서 평화리에 가서 이 농가주택 소유자가 누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소유자 누군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해요? 등기입니까? 다시 또 차 타고 1시간 동안 나와가지고 등기소 가야 돼요? 동네 사람.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에 갔잖아요. 저 집이 누구 집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어른들이나 이장에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농가주택에 7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요 갑이 7년이라는 이런 세월 동안 이 농가주택에 살고 있었다면 갑은 이 마을 사람들은 갑이라는 사람이 요 농가주택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 붉은 벽돌집은 갑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갑이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을 찾았어요. 그래서 갑에게 그럽니다. 제가 이 주택을 매입하고 싶은데 저한테 팔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실은 갑이 A로부터 달달이 50만 원 주고 살고 있었던 건 맞죠? 근데 갑이 그런 사실을 감춥니다. 감춘 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만 맞으면 팔지요라고 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가격 절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격 절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샀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갑은 돈 챙겨서 야밤 도주를 해버렸어요.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이사 와서 살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겠죠. 자, 실은 근데 이 A가, 소유자 A가 갑으로부터 달달 50만 원 받았겠죠. 자, 갑이 팔고 야밤 도주를 해버렸으니 갑이 월세를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 두 달 밀렸다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 A 입장에서는 의아할 거 아니에요. 의아해서 누구에게 이 갑에게 이제 전화를 한 통을 이어봅니다. 아, 월세 밀렸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결번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야밤 돈 남의 거 팔고 도주한 놈이 전화번호 그대로 나를 뒀겠어요? 결번입니다 그러겠죠. 그럼 소유자는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왔더니 갑은 온 데가 없고 을이 지금 여기서 거주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는 을한테 당신 지금 뭐하고 있냐고 묻겠죠. 그러면 이제 을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이차차차차 해서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래서 자랑질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멋지죠 하면서. 그때서야 이 A라는 소유자가 요 주택 제 건데요. 언제까지 비워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물건은 절대권이잖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죠. 분명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지만은 이걸 취득할 수 없고 쫓겨나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물건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성, 배타성, 절대권성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질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을이라는 자는 분명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취득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거래한 자는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물건 위에 물건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건 위에 물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게 되면 우리 거래한 자는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가? 그래서 공시제도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등장했다고요? 공시제도가 그래서 등장한 배경이에요. 이제 공시제도가 등장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요거 아시겠냐고요? 그래서 공시하는 방법으로, 공시라는 게 그래서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동사는 점유 이전이라는 이런 공시 방법을 그래서 마련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공시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이런 물건의 존재를 외부에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우리 거래한 자는 심각한 위협을 갖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물권의 존재를 지금 공시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물권을 공시를 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물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물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물권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면, 자, 자고 일어났더니 그동안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물건이 등장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공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물건을 공시를 못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해버리면 분명히 물건은 공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해버리면 자고 일어나면 그동안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등장할 수가 있죠. 그럼 물건을 공시할 수가 있어, 없어요? 물건을 그럼 공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니네들 마음대로 물건 만들지 말라고 규정을 둘 필요가 있었겠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민법 185조에 물건은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딱 규정을 둔 겁니다. 185조. 그래서 물건은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반드시 뭘로만, 법으로만 정해야 됩니다. 라고 물권 법정주의란 걸 채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는, 물건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반드시 뭘로만, 법으로만 정해야 된다. 라고 딱 규정을 둔 거예요. 왜 우리 민법에서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한 이유를 알겠어요? 물권 법정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가 물건은 분명히 공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 물건은 공시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안전을 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 물건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선언을 한 거예요. 물건은 당신들 마음대로 만들지 마라고 선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민법 185조에 물건은 반드시 뭘로만 정하라, 법으로만 정하라 라고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한 거예요. 그러면 물건에 관한 무엇을 법으로 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건의 종류와 물건의 내용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반드시 뭘로?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법률과 관습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요? 법률과 관습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 185조를 보면 뭐라고 규정되고 있냐면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떠한 법규범을 법률이라 한다고 배웠죠. 의회가 제정한 제정법만을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물건의 종류가 있을 거고 관습에서 정하고 있는 물건의 종류도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때 이 법률은 물건을 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이 뭐냐면 우리 민법이다 이 말이에요. 대표 법률이 우리 민법이에요. 물론 물건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민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법이라는 법률을 보면 상법에 보면 상사유치권, 상사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광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이라는 물권이 또 있어요. 우리가 수산업법에 보면 업권이라는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을 보면 부동산 가등기 담보권, 부동산 양도담보권이라는 물권이 나옵니다. 임목법에 보면 임목저당권이라는 물권도 있어요. 그래서 꼭 민법만 있는 거라면 민법 이외의 법률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이겠죠. 그죠? 여기 이제 최소한 그럼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들은 어떤 게 있는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은 말이에요. 물건은 크게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렇게 분류합니다. 물건을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자, 물건은 크게 이렇게 분류해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분류해요.
물권은 어떻게 분류해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점유권이 어떤 권리이며 본권이 어떤 권리인지는 이건 차차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 자, 이 본권을 또 이렇게 분류합니다. 본권은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완전 물권인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본권을 어떻게 분류했어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 제한 물권을 또 이렇게 분류합니다.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제한 물권 어떻게 분류했어요?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이 용익 물권의 종류로서 세 가지를 두고 있네요. 그 세 가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두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담보 물권에서 세 가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종류는 8종이 있는 겁니다. 점유권이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8종의 물권이 있는 거예요. 자, 8종의 물권이 있는데 물권을 분류하는 방식, 제가 분류하듯이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요. 물권은 크게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 어떻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그래서 용익물권 종류로서 지상, 지역, 전세권을 두고 있고 담보물권의 종류로서 유치, 질, 저당권이라는 걸 두고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권법은요,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자, 점유권 앞부분이 있습니다. 점유권 이하 부분이 있네요. 이 점유권 앞부분을 우리가 물권법 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물권법 총론이 되는 거고요. 점유권 이하 부분을 우리가 물권법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14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냐면 물권법 총론 파트에서 4문제를 출제한다면 물권법 강론 파트에서 10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만약에 물권법 총론에서 6문제를 출제한다면 물권법 강론에서 8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권법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총론에서 4문제에서 6문제 사이를, 강론에서 8문제에서 10문제 사이 정도를 이렇게 출제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면 28회 시험에서는 요 점유권에서 2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소유권에서 2문제를 출제했었죠. 지상권 1문제, 지역권 1문제, 전세권 1문제, 유치권 2문제, 저당권 2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몇 문제가 나와있죠? 4개, 8, 9, 10, 11개 나왔죠. 그러면 총론에서 몇 문제 냈죠? 3문제. 그러니까 물권법이 좀 쉽게 나온 모습이었어요. 총론 파트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물권법이 어려운 겁니다. 총론이 강론보다 더 어려워요. 난이도상 더 어려워요. 그래서 총론 쪽에 문제가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법 강론을 들어가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이라는 이런 물권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공인 중개사 시험에서는 요 질권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질권이란 물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고 요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제 말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질권은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대체 질권이라는 게 어떤 권리가 질권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전당포 아시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전당포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자, 이 전당포 주인 갑에게 시계를 맡깁니다. 자, 시계를 맡기죠. 이 시계를 맡겨주고 전당포 주인 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갑은 대여금 채권이라는 게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되돌려 받을 때까지 요 전당포 주인이 이 시계를 뭐 할 수 있는 권리?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요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질권입니다.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이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요 시계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이 권리를 뭐라 불러요? 질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질물. 질권의 목적물이니까 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권은 여러분들이 전당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게 질권이었구나. 아셨죠? 그래서 지나갈 때 전당포이면 저기에 지금 저 전당포 주인이 질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보세요. 요 물건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니까 요 물건들을 보니까 물건들의 공통적 효력이 있어요. 요 물건들의 공통적 효력이 있는 반면에, 자, 이 물건들의 각 물건들의 특유한 효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이 물건의 공통적 효력은 우리가 어디서 다루냐면 물권법 총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반면에 이 물건의 각 특유한 효력들은 어디 다루냐면 물권법 강론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강론 파트에서. 그러면 물권법 총론에서 공통적 효력을 다룬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물권의 공통적 효력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는 게 이 물건들의 공통적 효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두 가지를 논합니다. 첫째, 우선적 효력. 뭐라고요? 우선적 효력. 둘째, 물권적 청구권.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논하게 됩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요 우선적 효력을 좀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선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물권은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물권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이 소리예요. 물권은 뭐라고요?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그 말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무인도가 있습니다. 자, A, 여러분이 A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인도에 표류를 했습니다. 그럼 혼자 있는 거죠. 무인도 표류했는데 이 무인도에 먹을 찾아봤더니 여기 파인애플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인애플 나무 4개, 딱 파인애플이 1개가 열려져 있습니다. 몇 개요? 1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무인도 표류했는데 이 파인애플 나무를 발견했는데 파인애플이 딱 하나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가 매달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 남은 이 파인애플을 누가 먼저 먹습니까? 누가 먼저 먹어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A라는 여러분이 A예요. 무인도 표류했는데 지금 파인애플 나무가 있는데 이 파인애플 1개 딱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매달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 남은 파인애플 누가 먼저 먹냐고요? 내가 먼저 먹죠? 자, 이것은 이미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이 질문 자체가 누가 먼저 먹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아,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건 이미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누가 먼저 먹냐는 것은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가 먼저 먹나요? 누가 1등 하나요? 이건 이미 경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경쟁 관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을 때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됐어요? 그것처럼 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권리 충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권리 충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권이 지금 충돌을 했을 때 그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충돌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물권이 있어요. 물권이 있어요. 자, 물권과 물권이 충돌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정보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봐요. 물권의 일반적 효력을 딱 보면 물권의 우선적 효력, 그리고 물권의 여기 나오는데 물권의 우선적 효력 이 부분을 딱 나오는데 느닷없이 물권과 물권이 충돌한 경우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한 경우 요 얘기를 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전제되는 개념이 물권이 지금 다른 권리와 충돌을 했다는 걸 권리 충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물권의 어떤 성질에서 기인하는 효력이냐면 배타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배타성. 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바로 물권의 특성 중에서 배타성에서 기인한 효력인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배타성이 있는 물권과 물권이 서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적 선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시간적 선후 관계. 이게 원칙입니다. 자, 물권과 물권이 충돌했을 때 이 해결 원칙은 시간적 선후 관계를 해결하는 게 원칙이더라. 그래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건물이 있는데 A란 자가 이 건물의 2016년 4월 1일 저당권을 B란 자가 2016년 8월 1일 날 각각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자, 이 건물이 경매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매각대금에서 A와 B가 배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순위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물권이 서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럼 A가 먼저, B가 나중 아니에요. 그럼 먼저 시간적 서로 먼저 성립한 게 나중에 우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첫 번째로 배당을 받게 되고 B가 두 번째로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시간적 선후관계로 해결하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러면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네요. 자, 물권은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은 아까 배타성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배타성이 있는 물건이 배타성이 없는 채권보다 우선해야 되는 건 맞겠죠.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채권에 앞서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의 우선적 효력은 요 얘기를 지금 해보자는 얘기예요. 물건과 물건이 충돌했을 때, 물건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물건과 물건이 충돌했을 때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해결하는 게 원칙이구나. 그래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는 거구나.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는 바로 이 물건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바로 배타성이라는 성질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물건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 있겠죠? 반면에 채권은 배타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만약에 채권도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물건만이 배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배타성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이제는 배타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건 예외적 모습이고 원칙은 물건은 채권에 앞선다. 자, 우선적 효력은 이 정도 확인하고요. 그러면 여기 물권적 청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물권 청구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잠시 쉬었다가 물권적 청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